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 내볼까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뭘까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5월이 됐죠? 자, 5월부터는 여러분들께서 2차도 같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1차는 이제 핵심 요약집이 학계론과 같이 붙어 있죠?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서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자, 1, 2, 3, 4, 5에는 기본서 볼 것을 다 체크해드리고 동그라미 차트드리고 너무 그동안 친절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스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에 맞춰서 요약집은 페이지 참고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 3, 4번 보셨죠? 안 보셨나요? 제가 말 실수했나? 그 정도 보셨으니까 이제 요약집을 진도별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설사 책이 다르더라도 다른 요약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보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랜드프로 요약집은 194페이지 중간 붙어 있죠? 194페이지부터 이제 민법 총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요약 강의는 기초사항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항상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5, 6월 달 되면 어려운 것만 골라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은 기본적인 게 60% 이상 나와요. 그걸 실수하지 않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골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5,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나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했죠. 민법 항상 원인이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우리 권리정이 주로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공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원인 두 가지를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 그랬고 이 효과,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 안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5월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그럼 의사를 표시하게 되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와 무관하죠. 당사자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하면 법률 규정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법률 효과로서 물권 채권을 공부하는데 물권이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즉 채권이 이게 사람 인자에 책임질 책 이게 채권 그랬죠. 그래서 채권이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 이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관계 맺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그자가 이제 채무자, 당사자가 채무자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법률행위가 심히 중요한데 법률행위는 먼저 단독행위와 계약 나눌 수 있고 단독행위가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없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먼저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바로 효과가 형성되는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해지, 추인 등이 있죠.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포기나 유언 등 이런 게 있죠.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건기한을 원칙 붙일 수 없습니다. 조건기한을 마음대로 붙인다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줘요.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을 해칠 우려가 없죠. 이땐 예외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갚지 마라고 채무 면제한다. 그럼 돈 갚지 마, 채무 면제도 단독행위인데 그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죠. 그때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데 이제 계약이 약속, 약정이죠. 그럼 약속을 둘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은 만약에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하죠. 이제 을이 3억에 산다라고 승낙하면 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 두 개 일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 둘이 약속하는 거죠.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나눌 수 있는데 이 채권행위를 같은 말로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처분행위를 다른 말로 물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념을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X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할 일 없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죠.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할 일이 남아있죠. 이런 것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뭔가 의무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의무부담행위인데 이제 을이 매매대금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나요? 둘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처분행위, 할 일이 없다. 물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권행위, 처분행위란 이제 우린 부동산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소유권 등기했다. 또는 뭐 저당권 설정했다. 뭐 지당권 설정했다. 이런 것을 처분행위, 물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X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갑은 X를 넘길 의무가 있는데 이 X는 사실 갑 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자기 권리에 매매한 거 아니죠? 타인 권리죠? 이것이 이제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데 그럼 이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자기 거 아니지만 X를 넘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길 수 있죠. 가능하죠? 따라서 이거 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약속대로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줘야겠죠. 근데 A가 갑에게 절대 안 판대요. 그러면 갑은 정상적으로 을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이 나는 을과 약속을 지켜야지 해서 갑이 그냥 등기를 위조해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처분행위죠. 그럼 이 채권행위는 갑소유 아니죠. 권한이 없더라도 채권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이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갑은 지금 소유자 승낙 없이 위조해서 넘겼죠. 그럼 처분권 없이 처분행위했죠.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정리하면 처분권이 없어요. 없는 자가 매매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인데 이렇게 권한 없는 자가 이런 등기처럼 처분행위는 그건 무효가 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데 자, 법률행위는 결국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란 결국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표의자의 속마음, 근데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건데 보통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겠죠. 근데 이 정상적인 건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비정상이 관여하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 비정상이 법이 관여합니다. 그랬을 때 의사가 표의자의 진위, 내심적 효과 의사 진위. 그럼 표시로부터 알 수 있는 걸 표시상 효과 의사라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게 불일치할 때 이 진위, 표의자의 진위를 중시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근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두 개가 불일치하면 표시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표시 쪽을 중시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 이건 상대방 시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걸 원칙으로 하겠죠. 아무튼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의사를 중시하는 걸 자연적 해석, 표시를 중시하는 걸 규범적 해석. 근데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 예로서 오표시무의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표시무의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잘 보세요. 자, 제목에서 표시를 오 잘못해도 해가 없다죠.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취소 X 꼭 외우세요. 어표시모에 넣으면 취소 X, 취소 못합니다. 차고 취소 못해요. 그 결론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취소 X.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 매매 합의, X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에 X토지를 쓴다는 것이 지번을 착각해서 실수로 Y토지 지번을 잘못 기재했어요. 그리고 계속 실수로 이제 Y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고 을이 또 병에게 팔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지금 현재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합치했죠? X토지. 근데 지금 표시만 Y로 을에게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X는 완전 유효죠. X는 이 잘못된 표시만 지워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 이거 지우고 X토지 지번 바꿔주면 되고 다음 Y토지 등기부 이거 잘못했죠. 그럼 이거 효력 다 없죠? 그래서 무효니까 이게 무효면 병은 선이라도 0은 0 절대적 무효 둘 다 말소해주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계약서는 X로 바꿨으니까 이제 X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면 이제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을은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라 등기를 해야만 이제 소유권 취득해요. 이렇게 하면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합니다. 결론 X토지는 완전 유효라 X토지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 Y토지 매매계약 한 적 있나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럼 성립도 안 했다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죠. 따라서 Y토지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 둘 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표시무의 취소 X라고 꼭 외우셔야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요. 오표시무의 취소 X.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 자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성립요건과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지금 랜드프로 요약집은 여러분 요약집 196페이지 요약집 196페이지입니다. 근데 다른 책 가져도 강의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요약집은 196페이지. 자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겠죠. 성립함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부존재한다. 그럼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본 것처럼 불성립 부존재하면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성립 요건은 당모고 세 가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고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첫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필요하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다 기억납니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첫째,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겠죠.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 효력 요건이 유효 요건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죠. 우리가 파야 병원을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에 관여해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건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된다. 근데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가 의사 무능력자, 그자간 행위 중에 무효사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이죠. 그걸 결하했다가 제한 능력자, 그자 행위는 여기서 취소사입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있어야 되죠. 근데 확가적타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여기는 무효사유만 있습니다. 무효사유만.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일치가 정상이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럼 불일치가, 자,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차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비통에는 무효 사유가 있고, 차고에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인데,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사기강박. 그럼 사기강박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구별해 봤거든요. 그럼 자, 무효 취소 중에 어떤 게 더 많죠, 여기서? 무효 취소 어떤 게 더 많아요? 무효가 훨씬 많죠. 여기 무효 4가지예요. 바깥에서 4가지. 무효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취소는 딱 4가지. 그래서 취소 사유 외웠어요. 취소 사유가 재착사강입니다. 다시 취소 사유가 우리 시험 범위 딱 4가지, 딱 4개예요. 뭐다? 재착사강 외우세요.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칠판에 없는 것도 다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딱 4가지. 뭐다? 재착사강 꼭 외우세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재착사강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무효 취소를 구별했는데 그 효과로서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무효. 이건 처음부터 아무 효력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굳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이행했다면 원래 이행할 필요 없는데 괜히 이행했죠. 그럼 다시 내 것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103조, 104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다. 그때는 이행했더라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불법어진 급여가 불렀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하필 이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 하거든요. 근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인 것과 103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 나눌 실익이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죠. 그러니까 103조 무효가 시험에 1번 항상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행위인실로 소급표가 있죠. 행위인실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럼 유효만 남으니까 그때는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돼서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이 없어져서 유효가 되면 그럼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죠. 이행해야 된답니다. 그럼 무효 취소 차이점은 제가 여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딱 무효로 확정된 건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거든요. 근데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있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죠? 그럼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무효는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무효로 굳어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일반적인 성립 요건 당모구,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었고, 이제 어느 특정 행위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공부하니까 예를 들면, 자, 조건부 법률행위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조건이 성취해야만 생기죠. 그 다음 기한부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란
조건부 행위만 특별히 필요하고 기한 도래란 것도 기한부 행위만 특별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대리가 무권 대리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유권 대리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최종적으로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이죠. 농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언제 필요하다?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농지취득은 효력 요건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합니다.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령이 성립 요건이 당목의 외우셨죠? 그걸 차례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그중 먼저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당사자. 여러분 요약집은 197페이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198페이지. 거기 법률행위 목적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고,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되죠. 한편 법인은 출생에 해당되는 게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되고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거 공부하지 않죠?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그 비정상 이제 제한 능력을 공부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크게 세 가지,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 세 가지가 있죠.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 시험은 미성년자가 제일 잘 나오죠. 자, 그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만 19세부터 성년이 되는 거죠.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 근데 제5조가 있죠. 이자를 보호합니다. 보호. 그래서 5조 1항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항에서 전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그것은 무혐의입니까? 취소입니까? 제 착사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지 말지 미성년 측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제12조가 한정후경의 심판인데, 1항에서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취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약간 나갔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중간생략하고 한정후경 개시 심판을 한다.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인이랍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갔더라도 심판을 안 받으면 능력자예요. 여기는 심판을 받아야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 구조가 성년 후견의 심판인데, 자,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여긴 지속적 결여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지속적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중간생략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여기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심판을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 그러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능력이 부족, 약간 정신 나갔다. 여기는 능력이 지속적 결여, 완전히 정신 나갔다.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 다 공부했었죠. 그럼 시험에 이제 미성년이 나오니까 미성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을과 X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동의 있으면 시험에 낼 게 없죠.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돈 받고 갑이 을에게 등기까지 넘겼어요. 그럼 갑 측에서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다시 정에게 다시 팔고 등기 넘겼습니다. 정은 선이에요. 즉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했다는 앞 사실을 정이 모른다. 당연히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그래도
갑측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갑측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그럼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데 이 취소는 원칙이다 절대적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라 선의 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도 소유권 뺏기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갑측에서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럼 이제 정은 뭐 을과 뒤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집 이제 198페이지 거기 하는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이게 확정성인데, 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라면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근데 근데 확정 그 가능성조차 없다면 그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예를 들면 갑에게 XY 토지가 있는데 을이 뭐라 하냐면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하기로 갑과 을이 협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금 도대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을 확정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이 매매 무효입니다. 확정 가능성 전혀 없어서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을이 그래요. 내가 한 달만 고민해보고 한 달 후에 선택한 걸 넘기기로 약정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 후에 우리 선택한 걸 넘기기로 약정했다. 그럼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는 아직 목적물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확정할 기준이나 방법을 마련해뒀죠. 그럼 이건 확정 가능성 있죠? 이때는 유효가 돼요. 유효. 근데 그조차 없다고 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목적 실현 가능.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능이죠. 불능 우리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어떤 게 유효죠? 후발적이 유효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유효해서 휴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억나죠? 그러니까 외워두니까 이게 기억이 다 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암기법은 그때 꼭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그 전에 이미 불가능이죠.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1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사실 저 X는 그 전에 이미 없어졌다. 그러면 계약 전부터 이미 이행할 수 없죠. 이게 원시적 불능.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다 망간 거예요. 성립했죠? 성립도 안 하면 무효처럼 나올 수 없다고 오늘 벌써 2번 말했잖아요. 성립했습니다. 불성립과 성립했지만 무효 달라요. 다릅니다. 성립했다. 그렇지만 무효가 됩니다. 다음 후발적 불능이란,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1월 10일 날. 이때는 X가 살아 있었는데 그 후에 X가 없어졌다. 그럼 계약 당시 이행할 수 있었죠. 이게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해줘요. 그때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 나오는 거죠. 그건 나중에 계약법에서 합니다. 오늘은 일단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적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 처음에. 자, 이제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을 임의 법규, 강행 규정을 강행 법규라고 나눴죠. 그럼 어떤 게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서로 다른 약정을 합니다.
그럼 그들한테는 그 약정이 유효고, 한마디로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반면 강행 규정은 당사자한테 언제나 적용되는데, 이 강행이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목적이라 단속 규정과 위반된 약정이 있다.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처벌받더라도 사적 거래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처벌받더라도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단속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 규정과 위반된 약정하죠. 그때 개인 간의 거래, 즉 사법상 효력도 그때 무효가 됩니다. 결국 여기 두 가지는 다 유효죠? 어떨 때 무효죠?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이라면 다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 규정은 단속이라고 꼭 써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라 시험에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임의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밖에 없습니다. 단속 규정은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들, 경찰 행정 단속 규정, 다른 법이 있어요. 민법은 임의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을 했고 물권 부분 대부분 강행 규정 일단 그렇게 구별했죠.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듭니다. 임대차 예를 들어볼게요. 해마다 시험 나오니까 갑에게 X라는 부동산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임차인 을이 X라는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임차인은 나중에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우리 민법 626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야 을,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 베이지가 포기죠.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비용 청구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일 것인가 무효일 것인가? 이것은 만약에 이 626조가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반대 약정 유효, 이게 유효가 되고 만약에 626조가 강행 규정이라면 그럼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은 다 효력 규정이죠? 그러면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 그 위반된 약정 무효, 이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626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이건 임의 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약정, 반대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럼 갑과 을 간에는 약속대로 비용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X라고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그래서 우리 지상이 금을 지어요. 그럼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 근데 기간이 끝났네요. 기간이 끝나면 을은 원칙 나대지를 빌렸기 때문에 을은 금을 철거하고 갑에게 나대지로 원상회복해야겠죠. 원칙은 금을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거든요. 그죠? 그때 을은 임대차 한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청구권이라 갑이 선택합니다. 임대인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NO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건물 너가 사, 내 건물 매수해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민법 643조인데 이게 근데 만약에 당사자들이 토지 임대차 당시에 야 임차인 을 너 매수 청구권 포기해 라고 매수 청구권 폐지하는 약정을 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약정했죠? 매수 청구하지 맙시다 약정했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일 것인가 무효일까? 그럼 이것은 이 법규정이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강행규정이라면 민법의 강행은 다 효력규정이라 그럼 이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차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게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그럼 강행규정과 위반된 약정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약정을 하고 계약서에 쓰고 사인했더라도 효력 없습니다. 그럼 약정했더라도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게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이지만 강행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심히 잘 나오는 겁니다.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계약법이지만 강행규정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에 잘 나온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임의규정과 임의규정 안 지켜도 돼요. 임의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다른 약정하면 약정들 합니다. 근데 강행규정은 단속규정, 효력규정 나눠야 돼요.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는 받지만 처벌을 받지만 유효, 효력규정 위반할 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단속규정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무후가 음식점이에요. 그럼 그 음식물 판매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금지 규정이나 또는 무후가 숙박업 금지 규정 이들은 다 그리고 단속 규정이고 여러분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분양권은 원래 전매할 수 있는데 전매 제한 지역이 있죠. 2년 만약에 2년 전매 제한이다. 그때 전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처벌은 받지만 사적 행위는 내버려둬요. 이런 대표적인 단속 규정. 처벌은 받더라도 사법상 효력 유효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선의 같은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원칙 단속 규정으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적 거래 유효가 됩니다. 근데 하필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한 중간선의 등기는 효력규정으로서 그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선의 등기 나오면 원칙 유효예요. 근데 어디서만 허가구역은 무효라고 두 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전매합니다. 미등기 전매했죠. 근데 등기를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왔어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왔다. 이런 걸 중간 승야 등기라 하죠. 자, 그럼 원래는 지금 갑에서 지금 병 앞으로 등기가 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을 취득세 내고 병에게 팔면서 을 양도세 내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짐을 세금 안 내려고 여기서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면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든 이렇게 하든 병한테 온 결과가 똑같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그냥 이걸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둬, 유효로. 그리고 그냥 을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 관련자 처벌하고 이걸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병 앞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유효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처벌한다. 이것이 단속규정. 단 만약에 저 X가 하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때는 무효, 효력규정.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 나오죠. 중개사법 금지행위. 자, 이건 단속규정입니다. 단속규정.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10억짜리 있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 중개사한테 이것 좀 팔아주세요라고 9억에 빨리 팔아드려요. 지금 금매로 1억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걸 딱 매매했다. 그러면 이 직접거래란 의뢰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맡기거나 나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맡기죠. 그걸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돼요? 위반하면 중개사법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죠. 그럼 처벌되지만 그럼 이 직접 거래 행위 이것을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지금 갑은
이거 빨리 팔고 미국 이민 가요. 이민. 근데 만약에 이걸 무효라 해버리면 값은 다시 팔아야 되죠. 그럼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만 하고 그냥 사적 거래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단속 규정. 그냥 3-2-3 처벌하고 사적 거래 내버려 둬요. 그게 의뢰인 갑에게 더 유리할지 모르니까 이런 걸 단속 규정. 제재는 맡겼죠. 그 다음 이제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죠. 명의신탁 하면 무효가 처벌되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 그리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다 효력 규정. 허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가 정했는데 그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그 무효가 되죠. 무효, 초과 무효 이런 게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 그럼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죠. 무효는 다 절대적.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나중에 무효에서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납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첫째 103조 무효, 104조 무효. 여기 보시는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작년 시험 정답. 토지거래 허가제 강행 규정이라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란 표현이 대리권이 없죠. 근데 대리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 행위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대리권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죠. 무효니까 표현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 보호됩니까? 보호 안 되죠.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호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두 가지 잘 나와요. 오늘 미리 앞에서 딱 정리합니다. 뒤에 또 군데군데 나오니까 한꺼번에 정리. 이 5, 6월은 종합 핵심 과정, 핵심 한꺼번에 정리.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즉 무효가 되는데 규칙 사유가 있다. 또는 강행 규정 위반한 자도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처음부터 쭉 무효이기 때문에. 자, 이래 우리가 지금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데 그러죠? 무효 사유와 지금 취소 사유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원칙은 다 절대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절대적이 원칙인데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다 절대적이거든요. 그럼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보통 매매로 위조했겠죠. 그럼 이 등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효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마치 우리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우리 이걸 병에게 빨리 금매로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병은 보통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받겠죠. 그럼 병은 위조라든가 무효라는 사실 보통 모르겠죠. 몰랐다고 선이라 가져가면 그 병이 이제 등기했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예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 뭐예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누구에게나 선이라도 절대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적 무효, 병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병이 A에게 팔고 등기, B에게 팔고 등기해서 쭉쭉쭉 Z까지 팔고 등기했더라도 앞사람 무효잖아요?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무효예요. 결국 뒷사람 다 죽습니다. 결론 누가 소유자죠? 갑. 을부터 뒷사람 다 죽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 그럼 지어서 병까지 해보면 그럼 여기 병이 이렇게 등기했잖아요. 그래서 병은 무효다. 그럼 병은 을이 소유자로 공시되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죠. 그래도 포화 안 되죠. 포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 했죠? 등기 공신력 없다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등기편에서는 등기를 믿었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부동산만 나오니까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취소는 원칙이다 뭐다? 절대적. 선의 3자 보호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다 절대적. 앞사람 무효 취소면 뒷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미성년자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였죠.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뒷사람 다 죽어라. 아까 사례 있잖아요. 사례. 지금 1교시예요. 1교시. 사례 아까 있잖아요. 사례.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 중에 이제 확가적타, 이제 사회적 타당성 하겠습니다. 확가적타. 이게 이제 103조, 104조인데 먼저 103조 반사질서 법률행위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일단 741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가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법적 근거 741조. 자, 법률상 원인 없이 예를 들면 뭐 무효 등으로 타인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되죠? 반대해서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근데 746조 불법원인급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처음에 봤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103조, 104조 무효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이따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에요.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가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좀 이따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104조에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무효라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741조인데 하필 무효 중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를 아까 746조 불법원인급여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감남과 을료가 첩계약을 맺고 첩계약을 맺으면 X부동산을 증여한다고 둘이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과 첩사를 했거든요. 근데 갑이 등기를 넘기지 않네요. X 소유권 안 넘겨요. 그래서 우리 소송했죠. 아저씨 준다 했으면 줘야 되죠? 라고 빨리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측 변호사가 소송해서요. 갑측 변호사가 법원에서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재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첩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죠. 근데 판사들은 이걸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 103조 무효, 부척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배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무효라고 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때 103조 무효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 103조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무효니까 갑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은 등기 넘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을이 소송에도 을이 집니다. 을은 탈락 못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을이 첩계약 맺어졌죠. 그러니까 갑이 약속대로 등기를 넘겼다. 등기 넘겼습니다. 근데 갑 친구들이 야 이거 무효인데 왜 이행했니?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그럼 받아올 수 있나요? 여기 없죠. 하필 무효가 여기처럼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입니다. 주문 끝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불법원인 급여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게 무효라고 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도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아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데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갑이 받아올 방법이 없다. 결국 갑이 어떻게든 받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반사적 이익으로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103조는 둘 다 나쁜 짓 했죠. 둘 다 나쁜 짓. 둘 다 나쁜 짓 했는데 우리 법원에 뭔가 청구하죠. 그럼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이 등기를 넘겨놓고 갑이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너희 둘 다 법에 도우지 마. 이게 불법적인 급여와 103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의해서도 물권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다른 애 들어볼게요. 이제 갑이 우리 도박장에 만나서 우리 도박하라고 돈 빌려줘서 우리 갑에 대한 도박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또 다 잃어버렸네요. 돈을 못 갚아요. 변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소송했죠. 빌려준 돈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변호사 찾아갔죠. 근데 갑이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도박 채권 채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이 없어요. 근데 판사는 이걸 무효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 103조를 딱 들이대요. 그래서 설랑풍속 사일수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무효니까 갑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탈라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줄 필요 없어요. 을이 변제 청구하는 소송에도 을이 진다. 탈날 수 없습니다. 안 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렸잖아요. 우리 돈 갑이 엄청나게 땄어요. 이자까지 다 갚았네. 이자까지. 근데 친구들이 야 무효인데 뭐라고 갚았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받아올 수 있나요? 여기는 안 되죠. 하필 여기 지금 무효가 103조 무효죠? 이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게 불법적인 겁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주문 끝이다. 이행 후. 결국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한다. 이행했을 때 주문 끝이에요. 둘 다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103조와 불법적인 급여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고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